자, 이번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네. 이제 그 법안 발의하려면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서명 받아야 되잖아요.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네, 서명 받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설명자로 보낸 지 4일 만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4일이면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내보는 법안이라서요. 네. 이게 동료 의원들의 이 반응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건데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저는 이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개별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 추진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설명 자료를 개별 의원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네. 보고 판단하셔라 스스로. 예. 그렇게 했을 때 설명 자료를 보내드린 지 4일 만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이 참여 의사를 밝히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는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풍부한 그 경륜에서 나오는 내공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회 활동이라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공이 아니라 기득권에 먼저 어떤 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 뭔가 문제점 현 주소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초선보다 더 개혁적인 중진 의원님들도 많고요. 네. 훌륭한 중진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초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성의 첫 단계로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자 네.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조금 전에 김병민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정강정책 안에 이게 뭔가 포함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내부 추진 상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정강 정책에 들어간다, 아니 네. 토론을 한다라는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국위원회에서 의결까지 거치면 이제 바로 이제 법률 개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김병민 위원장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네. 여야가 이게 합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게 지금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도 없는 거죠. 애초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예,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예. 제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상관없이 무조건 3번을 제한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구에서만 3번으로 제한하자라는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없이 미래통합당도 3번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걸로 그렇죠.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뭐 그 이견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이럴 여지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물론 저희 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이 정강 정책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안 처리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이번 법안 발의하는데 네. 미래통합당 의원님은 한 분도 참여 의사를 표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아, 설명해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당에서는 정강정책안까지 포함되고 한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진하는 트랙이 예. 절차가 다르다라고 보셨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어쨌든 법안 처리가 중요한 거니까 미래통합당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옥과 석이 마구 뒤섞여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네. 법으로 그 연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천 시스템을 혁신을 해서 네. 여기서 옥과 석을 가리는 게 사실은 정답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물갈이라는 게 정치 이론상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국회의원 스스로 임기에 제한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나간다면 기존의 관성에서 보다 훨씬 벗어나기가 쉽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네. 기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네. 3년임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옥석을 구리는 그러니까 차원에서는 사실은 사연임 제한보다 국민 소환제가 더 효율적이고 더 핵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국민소환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국민소환제 발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인 제한법 후속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네. 저는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위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77%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던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안 또한 마찬가지로요. 국민소환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회의원 경우에는 적법한 의정활동의 경우에는 면책특권 등으로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니까요. 다만 직권 남용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소환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는 저는 국회가 처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환제.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 의원이 그냥 발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론으로 추진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 국회에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발의의 단계고요. 그다음 당론으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거쳐가야 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만이 가능한 얘기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국민소환제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에서 법 개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사연임 제안이라고 이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꺼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민 소환제까지 이참에 한번 그런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회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역으로 제안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희 당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8월 29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당 차원의 추진 여부도 이제 그럼 좀 판가름 난다고 보면 되나요, 의원님? 당론 과정을 밟을 건지 아니면 의원들의 개별 자유로운 결정에 맡길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청와대 출신이고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일부 수석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냥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 이유 내지 그다음에 이런 선택이 과연 지금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우선 그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라는 게 단편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체를 조망하면서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걸로 추측됩니다. 우선 국정 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수석들을 한꺼번에 교체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감이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사실상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안보실장이 지난 7월 초에 바뀌었습니다. 스톱으로 있는 비서실장까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꾸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었을 걸로 보였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정 안정에 관한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신 그런 인사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이제 그 8월 말이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까지도 고려가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디테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청와대 어떤 대폭 개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측면이 고려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